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라는 주제로 예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순간순간을 선택하며 인생, 즉 일생을 만들어가게 되죠.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기에 실수하기도 실패해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받은 재능을 10분 발휘하며 다시 일어나서 굳건히 살다 보면 성공과 성취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황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사람 인자에 날 생자를 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라이프타임이라 합니다. 최운명 씨는 누구는 인생 여정의 여운에서 20대 청춘에는 오직 패기 한 해로 물불 안 가리고 세상과 부딪혔네. 30대는 뜨거운 열정으로 내 꿈을 세우고 가정을 일으켰지. 아, 세월아 가지 마라. 꽃같은 내 청춘아 흔들리며 배웠노라. 불혹의 40을 산전수전 다 겪고 깨달은 인생길. 지천명 50의 하늘의 뜻을 안다. 100번 들어도 귀가 순해지는 이순 60. 세상이 곧 나인 것을 이제야 알았구나. 모진 풍파 지나니 너그러움 남고 굽이굽이 인생길 웃으며 돌아본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걸어온 이 길, 이제는 욕심없이 끝을 가름할 시간. 고맙다 내 삶아, 수고했다 내 청춘아. 아, 세월아 가지 마라. 꽃같은 내 청춘아. 흔들리며 배웠노라 불혹의 40을. 산전수전 다 겪고 깨달은 인생길. 지천명 50의 하늘의 뜻을 안다. 사랑이더라. 인생은 다 사랑이더라 라고 하는군요. 예, 그러면 먼저 마음이 따뜻한 나눔의 온정, 요셉 나눔재단 고영초 원장의 무료 진료와 구세군 자선 냄비 캠페인, 그리고 무료 급식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쪽방에서 홀로 지내는 것도 참 외로운데 죽음까지 외로이 맞고 한참이 지나서 죽음으로 발견되는 비극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쪽방촌 어디쯤에 센터를 마련해 요셉 의원까지 오기 힘든 분들을 찾아가 진료하고 치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만난 요셉 의원 고영초 원장은 새로 이전한 곳에 몰려든 환자들을 보기에도 여념이 없는 가운데도 병원과 거리가 있는 쪽방촌 환자들에 대한 걱정이 가시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산하 요셉 나눔센터 요셉 의원은 일주일 전 서울역 인근 동자동에 새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요셉 의원은 1987년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부설로 고 선우경식 1945년에서 2008년까지 63세에 선정하신 원장이 설립한 병원입니다. 38년간 관악구 신림동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이어오다 동자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고영초 원장님은 신부의 꿈을 접고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 못해 덜 미안하려고 의료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셉 의원의 5대 원장님은 병원 2층 진료실에 있다가 잠시 짬을 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진료에 피곤했을 법한데도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서운한 얼굴에 그는 의사생활 자체가 스트레스가 꽤 많은 직업이긴 한데 오래 봉사하다 보니 그런 스트레스는 다 날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날 보면 신경외과 의사 같지 않게 얼굴이 편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도 대학 때부터 53년 동안 봉사한 게 결국 내 얼굴을, 내 삶을 이렇게 바꿔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웃었습니다. 고영초 원장이 요셉 병원에 온 지는 2년이지만 의료 봉사는 대학 시절부터 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1977년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한림대 강남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시작으로 건국대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다 퇴임했습니다. 사제가 되고자 소신학교에 다니던 원장은 1973년 재학 중 가톨릭 학생회에 가입하고 매주 쪽박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을 찾아가 봉사했습니다. 의사가 된 후에는 라파엘 클리닉과 요셉 의원, 전진상 의원 등에서 의료 봉사를 해왔습니다. 고 원장은 어려서 신부가 되고 싶어 중고등학교 5년을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 과정을 배우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고3 때 일반 학교로 편입해 의대에 진학했고 의대생이 된 후 하나님의 사제로 부르심의 제대로 응답을 못했기에 의료봉사를 통해 미안함을 들려고 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난한 환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좌우명은 고 선우경식 초대 원장과 그렇게 시작된 의료봉사가 초대 요셉 의원장 선우 원장과의 인연으로 이어졌으며 병원은 고영초 원장을 5대 원장으로 세웠습니다. 고 원장은 2022년 원장직 제안을 받을 당시를 떠올리며 무척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교수로 65세에 정년 퇴임하고도 자문 교수로 5년을 더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곳에 온 거니 교수로서도 누릴 거 다 누렸고 요셉 의원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었으며 선우경식 원장과도 각별했던 터라 더없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고 선우경식 원장은 위암 투병 중에서도 환자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다가 급성 뇌경색으로 2008년 6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원장은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진 선우 원장을 치료했다며 지금도 고 원장은 선우 원장의 마지막 모습을 잊지 못해 했습니다. 고 원장은 2008년 4월 선우경식 원장 동생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오빠를 간호했는데 어느 날 새벽 3시쯤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을 봤다며 고 원장은 내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라는 게 선생님의 마지막 목소리였다며 원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우경식 원장의 평생 좌우명은 가난한 환자는 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취임 후 2년 6개월간 선우 원장의 봉사정신을 받들고 있는 고영초 원장은 활동 영역을 영등포 쪽박촌에서 서울역 동자동 쪽박촌으로 옮겼습니다. 영등포 재개발로 인해 요셉 의원은 영등포 쪽박촌에서 38년간의 진료를 마치고 지난 7월 서울역 앞 동자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일부터 시범 진료를 거쳐 29일 정식 개원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종교의 벽은 없지만 환자는 가려받아요 라고 했습니다. 새로 문을 연 7층짜리 병원 건물 입구에는 선우 원장의 좌우명이 담긴 작은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병원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 15개 과를 운영합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진들은 원장의 말처럼 종교의 구분이 없습니다. 요셉 병원이 천주교 산하 병원임을 알 수 있는 것은 7층에 경당과 원목실 그리고 제2실이 있다는 층별 안내판과 6층에 걸린 교황 레오 14세, 고 김수환 주기경,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요셉 나눔 재단법인 이사장이었던 고 유경촌 주교의 사진이 전부입니다. 고 원장은 여기 봉사자 중 천주교 신자는 절반 정도라며 개신교 신자도 20% 정도, 불자도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는 전혀 가리지 않고 봉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보지 종교는 전혀 내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요셉 병원의 진료 대상입니다. 고 원장은 노숙하는 사람들 30% 정도, 쪽박이나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40% 정도, 외국인 환자가 한 10에서 15% 정도, 기타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한 5에서 10%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허름한 옷에 냄새도 좀 나고 일반 병원 가기에 눈치가 보이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환영받으니 이 병원에 오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에게는 병원 위치가 아쉽다고 했습니다. 쪽박촌 한가운데 있던 영등포와 달리 새 병원은 쪽박촌 간 거리가 있어 환자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 원장은 고시원 쪽은 거리가 여기랑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불편하니 우리가 방문 진료를 할 계획이라며 방문 진료센터를 쪽박촌 한가운데다 마련하려고 건물을 물색 중인데 11월 중에는 결정이 돼서 늦어도 올해 내로 방문 치료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이 고독 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저희가 방문에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생각해 바로 병원에 모셔가면 2, 3일 내로 돌아가신 분들이 영등포 시절에도 꽤 있었어요. 이쪽에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홀로 쓸쓸히 어두운 방에서 임종을 맞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8월 29일 오후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요셉 의원 관계자들이 요셉 의원 서울역 이전 개원 축복 미사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요셉 의원, 사무총장 홍건표 신부, 정순택 대주교,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 교구 총대리 구요비 주교, 이문주 신부, 요셉 의원 고영조 병원 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료 하이트 진료는 서울시 쪽대 서울시 5대 쪽박촌에 옹기 창고 정기 후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료는 서울 시내 취약계층에서 건강한 여름 나기 위한 제철 채소와 과일 등 5대 쪽박촌인 서울역, 영등포, 남대문, 돈이동, 창신동의 옹기 창고를 통해 제철 식품 700인분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무더운 여름철에 즐길 수 있는 딱딱한 복숭아와 아오리사과, 애호박, 팽이버섯, 고추 등 그리고 8월 옹기 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하이트 진료는 2013년 서울시와 주거 취약계층 한파, 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 공동 협약을 체결한 이래 12년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영양균형과 건강정진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쪽박촌 특화형 푸드마크인 옹기창고를 활용한 정기후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서울역 쪽박촌 옹기창고를 찾아 사과, 한라봉, 냉이 등 250인분의 신선식품을 시범 제공했습니다. 6월에는 영등포 쪽박촌 옹기창고 신규 개소 후원 및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5대 쪽박촌 전역에 복숭아, 자두, 오이, 애호박, 파프리카 등 700인분의 신선한 과일, 채소를 공급하며 정기 후원을 본격화한 이후 이번에는 두 번째 정기 후원을 진행했습니다. 또 9월 가을 제철 과일과 곡물, 10월에는 추석맞이 풍성한 명절 음식 등 시기별 맞춤형 식품을 준비해 주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옹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옹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는 하이트 진료가 지분 투자한 신선식자재 스타트업 마스터 아빠와 협업해서 당일 새벽 공수한 제철식품을 옹기 창고에 직접 배송하면서 주민들에게 신선도가 보장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이트 진료 김인규 대표는 올해 3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6월 영등포 개소 후원하고 7월 정기 후원 개시에 이어 이번 8월 추가 정기 후원 활동이 쪽박촌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하는 경영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쪽박촌 특화형 푸드마켓은 옹기 창고는 서울시가 하이트 진료 등 민간 기업과 후원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생필품과 식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민들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존의 선착순 줄서기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한 점이 특징입니다. 폭염 덮친 쪽박촌 사람들의 힘겨운 하루에 대했습니다. 서울시의 총동원 대응도 역부족입니다. 2025년은 그야말로 재난적 더위였죠. 이런 더위를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이 너무나도 더워서 밤이 되면 문 밖에 라면 상자를 깔고 그 위에 누워 잡니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박촌에 사는 64세 남성 A씨는 올여름 대부분의 밤을 집 밖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사는 동자동 쪽박촌은 서울 시내 대표적인 주거 취약지로 창문조차 없는 한평 남짓한 방에서 냉방기 없이 지내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습니다. 여름이면 이곳은 생존의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폭염 대책이 쪽박촌엔 체감이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8월 7일 기온이 37도를 넘어서자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 상황실 대응 단계도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주거 취약지역에는 무더위 쉼터 7곳과 밤더위를 위해 대피소 6곳이 9월까지 운영됩니다. 공용 에어컨을 사용하는 주택에는 가구당 최대 3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지난 여름부터 일부 지역 골목에 미세한 물 입자를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장치인 쿨링 보그를 설치하고 물청소차 운영과 그늘막 추가 설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동자동 쪽박촌에서는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A씨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무더위 쉼터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열려 있어 그 시간 내내 그곳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밤에 운영하는 더위 대피소는 공간이 좁아 몇 명만 들어가도 가득 차고 이불도 없어 이용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집에서 자기에는 선풍기를 틀어도 뜨거운 바람만 나와 집 앞 바깥 마당에 라면 상자를 깔고 잔다라고 했습니다. 여성 주민 B씨는 쪽박촌에서 도보 1, 2분 거리에 있는 무더위 쉼터는 남성 전용이라며 여성 전용 무더위 쉼터는 도보로 약 15분 거리여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찾아가는 것조차 사실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자는 것도 위험해서 시도하지 못했다라며 아무리 더워도 집안에서 자려고 하지만 너무 더워 견딜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냉방을 위해 골목골목에 설치한 쿨링 포고 설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남성 주민 C씨 57세 씨는 쿨링 포고 아래 있으면 시원하긴 하지만 그 냉기가 집안까지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며 공용 에어컨은 외부와 차단되는 문이 있는 여인숙 건물 일부에만 설치되고
복도가 외부와 바로 연결된 대부분의 쪽박 건물에는 냉기가 금세 빠져나간다는 이유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좁고 더운 방, 고령자, 만성질환자에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입니다. 고온 다습한 쪽박 내부 환경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창문이 없어 바람이 통하지 않고 얇고 단열재 없는 벽체는 외벽처럼 열을 그대로 들여보냅니다. 또 냉방기가 없어 내부에 쌓인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도 어렵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이유정 교수는 좁고 통풍이 안 되는 공간은 체열 배출을 방해해 내부 장기의 중심 온도인 심부 체온을 높이고 열사병 위험을 키운다며 고령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탈수, 실신,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며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인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에 취약하고 당뇨병 환자는 고온 환경에서 혈당 변동이 커져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는 상태인 고혈당성, 고삼투성 상태로 진행될 위험도 있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간호사 2명이 50명을 담당하는 폭염 속 쪽박촌 방문 간호의 현실입니다. 동자동 쪽박촌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립 서울역 쪽박상담소는 간호사 2명이 주 5회에 걸쳐 약 50명의 주민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상담소 소속 간호사인 김석 팀장은 폭염 시기에는 주민들의 입술 상태나 소변색, 피부 건조도를 통해 탈수 여부를 확인하고 저혈당 위험이 있는 당뇨병 환자의 약 복용 상황도 꼼꼼히 챙긴다고 했습니다. 또 더위로 인한 실신이나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을 권장하고 필요시 손 선풍기나 쿨매트 등 냉방용품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간호사의 방문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인력 부족 탓에 매일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김 팀장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이나 알코올 의존 대상자는 더 자주 확인이 필요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매일 방문은 어렵다라며 오늘 안 보이네 싶으면 걱정부터 들고 직접 가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냉방 지원과 인력 보완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쪽박촌처럼 폭염에 취약한 환경에서는 무더위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유정 교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라며 갈증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물을 챙겨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냉방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열 노출을 줄이기 위한 습관이 중요하다라며 습도 조절을 위한 환기, 그리고 창문이 있을 경우 햇빛 차단용 커튼을 사용하고 젖은 수건이나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추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냉방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를 자주 돌볼 수 있는 인력 보완도 과제로 남습니다. 김석 팀장은 여름은 생존과 직결되는 계절이라며 쿨매트, 손선풍기, 이온 음료 등 냉방과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보다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늘 더위를 견딜 수밖에 없어 막막하고 답답하다라며 가까운 곳에 무더위 속에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박상민의 눈물잔이 되겠습니다.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웃네요. 그대 나를 너무 많이 닮았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네요. 그런 그댈 이제 내가 떠나죠. 내가 그대에게 미안할까봐 가는 이유조차 묻질 않네요. 내가 사랑한 사람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죠. 그대 없으면 나는 무너지겠지만 너무 보고 싶겠지만 슬프지 않아요. 힘들 때마다 눈물로 잔을 채울 때마다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기억할 테니까. 나처럼 가깝고 나처럼 편해서 가끔씩은 그댈 잊고 살아도 밤이면 길어진 내 그림자처럼 변함없이 나의 뒤에 있었죠. 아무것도 잘해준 것 없는데 결국 눈물밖에 준 것 없는데 내가 사랑한 사람 바보처럼 날 따라왔죠. 그대 없으면 나는 무너지겠지만 너무 보고 싶겠지만 슬프지 않아요. 힘들 때마다 눈물로 잔을 채울 때마다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기억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 천천히 닮아요. 예, 이번에는 노벨리스 코리아에서 쪽박촌의 냉장고 55대 기부한 이야기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알루미늄 아변 재활용 기업 노벨리스 코리아가 서울 중구 남대문 일대 쪽박촌 주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맞아 냉장고 55대를 기부하고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부는 지난 3월 식료품 350세트를 지원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쪽박촌 지원 활동으로 입주민들의 생활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후속 조치였습니다. 전달식에는 노벨리스 코리아 임직원과 서울 중구청 남대문 쪽박 상담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민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기부된 냉장고는 입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생활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종화 노벨리스 코리아 대표는 이번 기부는 단순한 일회성 나눔이 아니라 주민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자립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노벨리스가 알루미늄 솔루션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듯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책임있는 기업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벨리스 코리아는 영주 본사를 중심으로 기부를 넘어 지역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영주 로봇 챌린지를 후원해 청소년의 창의와 융합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경북 안동 국립경북대학교와 한국폴리텍 6대학 영주 캠퍼스와 협력해 알루미늄 산업 전문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벨리스는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에서 항공, 우주, 자동차, 음료캔, 스페셜티 제품 산업으로 고객과 협력하며 완전한 순환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약 171억 달러의 순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아디트야 비를라 그룹 산하 힌달코 인더스트리즈의 자회사입니다. 지속 가능한 알루미늄 솔루션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알루미늄 압연 및 재활용 기업 노벨리스는 6일 자사 영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알루미늄 캔 바디용 소재가 글로벌 환경인정기관 그린서클로부터 재생원료 92% 함량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서클은 독립적인 제3자 인정기관으로 제품 및 제조 공정의 지속 가능성을 검증합니다. 그린서클 재생원료 인정은 천연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순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자원 재사용 노력을 입증합니다. 노벨리스 영주공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알루미늄 음료캔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며 연간 약 180억 개의 폐음료캔을 재활용해 새로운 음료캔 소재용 알루미늄 압연 판재를 생산합니다. 노벨리스는 전 세계에서 연간 820억 개 이상의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합니다. 알루미늄은 품질 저하 없이 무한 반복해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 자원입니다. 알루미늄 재활용에 필요한 에너지는 천연 자원을 채굴해 알루미늄을 새로 생산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5%에 불과하며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95% 줄일 수 있습니다. 사친 사프테 노벨리스 아시아 사장은 그린서클 인정 획득을 통해 노벨리스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투명하게 검증받은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저탄소 알루미늄 솔루션을 공급하는 세계 선도 기업이 된다는 노벨리스의 의지를 재확인하게 됐다며 노벨리스 제품의 재생원료 함량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평균 63%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며 계속해서 재생원료 함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보나노 그린서클 인정 책임자는 노벨리스가 데븐포드 유리치스빌 공장에 이어 한국 영주 공장에서도 그린서클 재생원료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히며 노벨리스가 캔바디 소재 인정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재생원료 인정을 확대하는 노력은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벨리스는 생산 제품의 재생원료 함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205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에서 아시아 최대 알루미늄 캔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노벨리스는 재활용 생산력을 늘리고 다양한 종류의 알루미늄 스크랩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의 알루미늄 재활용 시설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울산 알루미늄 재활용 시설이 완공되면 노벨리스의 한국 내 알루미늄 재활용 생산이 증가해 연간 약 320만 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벨리스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함께 만든다는 기업 목적을 표방합니다. 노벨리스는 혁신적인 알루미늄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며 세계 최대 알루미늄 재활용 기업입니다. 노벨리스는 저탄소 지속 가능한 알루미늄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 지역에서 항공우주, 자동차, 음료캔, 스페셜티 제품 산업의 고객 및 공급업체들과 협력해 완전한 순환 경제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회계 연도에 노벨리스는 약 162억 달러의 순매출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나훈아의 잡초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다리라도 있으면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다리라도 있으면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예, 계속하겠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는 은퇴 후에도
초고성능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280km를 달리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과속으로 한 달에 벌금만 50만 원을 낸다 해도 그는 그것이 자신을 살아있게 해주는 활력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신앙인은 단돈 10,000원을 벌기 위해 이런 새벽 폐지를 줍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모아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작은 간식을 나눕니다. 그 안에서 그는 위로를 얻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삶의 무게는 다르지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해서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삶의 가치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누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굿 워커스는 오늘도 겸손히 그 길을 걷습니다. 맨발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온 최춘성 할아버지는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20년이 넘는 프라이드 차량을 손수 운전하며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다가 최근 선종한 유경천 신부님의 삶을 떠올립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조용히 일러준다며 공원 무료 급식소에 오시는 많은 이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매주 작지만 따뜻한 밥 한 끼로 그들과 마음을 나눕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 곁에 오늘도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걸어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굿 워커스는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는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한 끼의 식사, 한 개의 생필품, 한 분의 봉사, 그리고 함께 걷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살아있어도 괜찮다라는 위로가 됩니다라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마다 거리에서 구세군 자선 냄비를 봅니다. 작은 나눔으로 따뜻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자선 냄비는 전국에 300여 곳에 설치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참 많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우며 사랑을 나눠야죠.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영하에 가까운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기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꽁꽁 얼어붙은 손을 주머니에서 꺼낸 뒤 꼬깃꼬깃 접힌 지폐를 펼쳐 구세군 자선 냄비에 넣었습니다.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구세군 봉사자 서정원 씨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사랑을 전달하는 자선 냄비입니다라고 외치며 작은 종을 쉼없이 흔들었습니다. 종소리에 이끌린 시민들은 명동 거리를 걷다 하나 둘 자선 냄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날 모금 활동을 시작한 지 15분 만에 첫 기부자가 나타난 겁니다. 60대 남성 황모 씨는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보탰다며 요즘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은데 사랑과 행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기부한 주한미군 장병 조나단 씨는 임신한 아내를 보기 위해 방한한 장모님을 모시고 여행하던 중 뜻깊은 캠페인을 발견해 참가했다며 특히 빈곤 아동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따뜻함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나눔의 힘을 믿는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현금이 없는 시민들은 현장에 안내된 QR 코드를 통해 기부에 나서기도 했고요. 직장 동료 3명과 커피를 들고 회사에 복귀하던 임모 씨는 종종 기부는 하는 편인데 마침 온라인 기부도 된다고 안내하길래 바로 하게 됐다며 엄마이다 보니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나 보육원에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충남 부유에서 졸업여행차
서울을 찾은 중학교 3학년 학생 정모 씨는 저소득 가정이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보람찰 것 같아 난생 처음 기부에 참여했다며 추위가 심해지는데 기부의 온기가 더 퍼져 따뜻한 연말이 되길 기원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가 가까워지자 기부자는 더욱 늘어서 10분 사이에 5명의 기부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멀찍이서부터 지폐를 꺼내진 채 자선 냄비로 다가온 65세 박모 씨는 오늘 명동성당 앞 구세군 기부에 참여하라고 마음먹고 서울 마포구에서 왔다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이웃들이 너무 많아 가슴 아프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하는 문화가 정착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자선 냄비를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모금액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구세군 대한본영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누적 모금액은 약 21억 8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억 9천만 원 대비 약 10% 늘었다고 했습니다. 올해 자선냄비 캠페인 모금액은 아동,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며 점심까지 걸으며 봉사에 참가한 서 씨는 이 같은 추위 속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신이 가진 것을 선뜻 나누는 기부자들에게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QR코드나 근거리 무선 통신 그리고 계좌 이체도 가능하니 더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세군 관계자는 연말로 갈수록 기부 참여가 집중되는 만큼 이달 후반부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말 나눔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구세군 자선냄비 길거리 모금액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의 기부 여력도 함께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7일 구세군에 따르면 지난해 길거리 모금액은 21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천만 원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2022년 전국 자선냄비 모금액 22억 7천만 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21억 7천만 원, 2024년 21억 4천만 원, 지난해 21억 1천만 원으로 3년째 하락세라고 합니다.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던 모금 현장의 온기도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지난해 10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근 2년 내 기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8%에 그쳤습니다. 기부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기부단체를 신뢰하기 어려워서가 29%, 개인의 기부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 감소도 모금액 하락의 한 요인으로 꼽습니다. 구세군 관계자는 봉사자가 줄면서 자선냄비 설치 지점도 감소했다면서 경기 침체와 맞물려 예년보다 모금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시민 참여를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 문화 확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위촉은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연탄 기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연탄은행은 지난해 연탄 기부가 목표치 500만 장의 55%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연탄은행 대표는 2024년부터 2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면서 경기 불황 장기화와 후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실질 소득 하락과 고용시장 불안 등이 겹치면서 시민들이 길거리 기부에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모금 확대나 소액 정기 후원 활성화 등 새로운 참여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나눔의 손길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세군 대구 경북지방 본영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대구 도심 곳곳에 모금 장소를 설치하고 2억 원을 목표로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31일 구세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모금액은 1억 4,599만 1,485원으로 목표 금액인 2억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선냄비 모금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데는 경기 불황도 있지만 자원봉사자인 캐틀메이트들의 인력난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선냄비 자원봉사자인 캐틀메이트는 지역 교회들이 사전에 기간을 정해 미리 학생 등 개인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진행하지만 올해는 참가 신청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구세군 대구 경북 지방 본영 한 관계자는 7년 전만 해도 방학이 보통 12월 중순에 시작했기에 모금 기간 초, 중, 고 대학생들의 자원봉사자 참여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모금 기간과 방학 기간이 겹치지 않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시민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진행된 자선냄비 모금 활동에선 떠문 시민들이 갈 길을 멈추고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 보였으나 현금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 정모 씨는 연말연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선냄비에 돈을 넣으려고 했는데 현금이 없어 발길을 돌리게 됐다고 되었습니다. 카드나 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구세군 한국군 국도 디지털 시대에 맞춰 2020년 QR코드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 NFC 기반 기부 시스템이 처음 도입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모금판에 한번 태그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NFC 기반 기부 시스템이 운영됐으나 오류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세군 대구 경북 지방 본영 관계자는 분명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거리 모금의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오류가 있고 어르신들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해 포기하는 등 실용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금된 성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비롯해 복지시설 운영과 심장병 의료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국의 무료급식소는 500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사가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며 방문한 분들의 안부를 묻고 정서적 지지를 나눈 곳이기도 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이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혼자 살거나 수입이 적어 매일 식사 준비가 어려운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요. 관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 노인 중 상당수가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하며 끼니 해결이 어려운 노숙인 분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3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가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아이들입니다. 방학 기간이나 집안 사정으로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특별히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는 운영 주체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집니다.
1단계에서는 지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청, 구청 등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종합복지관 내 경로식당이 대표적이고 해당 지역 어르신들을 주로 지원합니다. 2단계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당, 사찰 등에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며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곳이 많습니다. 다일 공동체의 바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3단계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나 구세군 같은 구호단체나 민간봉사단체에서 운영합니다. 주로 기부금, 후원,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유지되고요.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무료급식소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소외된 이웃에게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무료급식 사업소의 역할과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무료급식소라 하면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장소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의미가 많이 확장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웃 간의 안부를 묻는 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로식당과 종교단체 및 민간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무료급식소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건양드림센터나 각 지자체의 행복한 밥상 같은 프로젝트들은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법적으로는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주로 운영하며 지자체의 엄격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받고 있어 식사의 질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곳이 아니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혼자 식사 준비가 번거롭거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식사를 챙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서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무료 급식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6년 최근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분들이 쉽고 빠르게 무료 급식소를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정동원의 여백이 되겠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